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과목 중에서 민법을 담당하고요. 제 이름은 최희대입니다. 최희대. 최 씨예요. 그래도 이제 1년간 공부하는데 이름 정도는 알고 가셔야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글 올리시면서 최희대 고마워 막 이렇게 쓰는데 최 씨예요. 예. 오늘 첫 시간인데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처음 시작하신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책을 받으셨는데 여기 이제 입문서죠. 이건 11월 달하고 12월 달 이렇게 볼 건데 그 시험 과목은 아시나요? 예. 시험 과목은 우리 시험은 이제 1차 시험 있고요. 2차 시험 이렇게 있는데 1차 시험은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이제 1차로 지금 보는 게 민법. 저랑 하는 거죠.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 1차 과목이고, 그러니까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법이 있고 이제 부동산 공법. 그리고 이제 공시 및 세법, 공시법하고 세법. 이게 이제 우리 시험 과목입니다. 우리 시험 과목은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평균 몇 점만 넘어가면 합격이냐면 6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고 과락은 없어야 돼요. 과락이 없을 것.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것은 뭐 모든 국가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건데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시험은 이제 일단 평균적인 소양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평균 점수가 잘 나와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 개론을 100점 맞았어요. 근데 민법 시험을 30점 맞았다. 그럼 평균은 60점이 넘지만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 나왔죠. 그럼 이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락은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론이랑 민법 두 과목을 보는데 평균 60점이 나오고 40점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는 반드시 40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과목은 몇 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80점 맞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1차에서는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점수는 다른 데 보태줄 데 없는 거죠. 무조건 하나는 40점 맞아야 되니까 다른 과목은 8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위한 공부는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시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8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고요. 근데 2차 과목은 이제 세 과목이니까 80점 이상 나오면 뭐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는 있어요. 근데 1차 과목에서는 80점이 최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1차가 합격이에요. 1차 있고 2차가 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1차는 60점을 넘겼는데 아쉽게도 2차에서 60점을 넘지 못했어요. 그럼 요건 이제 뭐가 되냐면 1차만 합격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회차에 2차 시험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차는 평균 60점이 넘었는데 1차가 평균 60점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2차만 합격이라는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하려면 1차와 2차를 모두 60점을 넘겨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2차 시험이라고 해서 다른 날 보는 건 아니고 오전에 1차 과목 보고 오후에 이어서 2차 과목을 보는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1차가 안 되면 2차는 아무리 잘 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의 특성상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까지 한 5월 정도까지는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2차 공부가 열심히 들어가지 만약에 1차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시험의 특성상 불안해서 2차 공부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하면서 한
봄, 여름, 초여름까지는 1차 위주로 많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2차는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수업은 듣고 나중에 이제 힘을 내서 이제 따라 붙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시험 과목들을 막 보느냐? 법들을. 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개론. 개론은 거의 경제학적인 요소. 우리 뭐 옛날에 공부했던 거 고등학교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뭐 수요, 공급 이런 경제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게 개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들이에요. 법들. 그럼 이런 법들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실무에 나갈 때 이제 쓰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앞으로 갑이랑 을, 병 이런 애들 많이 볼 텐데 갑이 땅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을 을이 삽니다. 을이 이제 이 땅을 왜 사냐면 여기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너 내 땅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청약이라고 불러요. 청약이라는 건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청하는 거고 그러면 을이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하게 돼요. 그러면 1억 원에 사겠다 팔겠다라고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겠어요? 우리 법 공부하는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땅을 다 둘러볼 수 없잖아요. 보통 땅 사시려면 또는 건물 사시려면 어디다가 얘기해요? 그렇죠. 부동산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으니까 이제 소유자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매수인이라고 부를 텐데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자, 1번 계약 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2번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렇죠. 우리 뭐 다 잘 알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되는 절차적인 법률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등기법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갑은 팔았으니까 이제 국가에다가 뭘 내야 돼요? 세금,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루는 법이 세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산 땅에 자기 땅이니까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법령의 제한을 받을까요? 제한을 받겠죠. 그렇죠? 만약에 가장 효율적으로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땅을 꽉 채워서 가장 높이 짓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이거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한번 불 나면 다 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소위 부동산과 관련되는 공법, 이것들을 이제 그런 곳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국토법이라든지 또는 건축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제 우리 시험 과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 이 두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둘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민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모든 법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기본법. 기본법이고, 그래서 이게 엄마법이라고 해서 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고 또 공부하실 내용도 많고 처음에 접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민법이에요. 옛날에 보통 이제 사법시험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힘만 드니까. 그러니까 11, 12월 달에는 좀 부담 없이 야, 이런 용어들을 쓰는구나.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귀가 뚫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용어들을 듣기 때문에 일단 귀가 뚫리고 좀 자연스럽게 아 그런 용어를 쓰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법을 우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법의 분류를 볼 때 공법이 있고요. 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법이라는 것은 일반 사인들, 일반 개인이요. 이때 사자는 이제 사사로울 사자. 사인과 일반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인과 국가기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는 걸 공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보는 법을 민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민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민법은 지금 매매 계약하잖아요. 국가기관과의 공권력과의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사법이에요. 예를 들어 상거래를 다루는 법, 상법. 상법도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법이겠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시험 과목에 나오는 세법. 세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세법은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개인이 뜯어가요? 국가가 가져가요? 국가. 그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니까 공법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든 일반법이 뭐냐면 형법이에요. 형법. 그러면 이 형법은 공법이겠어요? 사법이겠어요? 그렇죠. 국가기관과의 문제니까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은 이렇게 나누는데 개념이 좀 다르죠. 사법은 개인들끼리, 우리들끼리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가능한 한 국가가 많이 관여하는 게 좋을까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국가가 괜히 나서가지고 너 이렇게 관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법은 지도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해요. 사적 자치라는 건 사인들끼리, 우리끼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근데 공법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해준다는 건 없고요. 다 대부분 뭐냐면 하지 마. 너 뭐 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야. 2천만 원 벌금이야. 전부 다 규제를 해요. 그러면 이 공법은 지도 원리가 뭐기 때문이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공공복리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법은 나중에 얘기하기 공법 시간에 보시겠지만 부동산 규제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규제하는 거고. 근데 사법은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알아서 하도록 가능한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사법의 지도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랑 공부할 내용은 요 가장 기본적인 법, 민법을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공법 선생님한테 민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잘 알까요? 모를까요? 공법 선생님한테 민법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시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오셔가지고 공법을 물어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기본법만 하는 거지 이 특별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법에 대해서 앞으로 저랑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작점이에요. 11월이에요. 11월. 그러면 11월부터 12월까지 입문 과정을 거쳐요. 입문 과정. 그리고 이제 1월에서 2월, 3월에서 4월,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 이제 9월 과정, 이제 10월 이렇게 되죠. 써보니까 앞으로 1년이 엄청 긴데, 근데 지나고 나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입문 과정을 하고, 그러니까 1, 2월 달에 이제 기초 과정을 하고요. 3, 4월 달에 기본 과정,
5, 6월 달에 심화 과정을 하고 7, 8월 달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라는 과정이고요.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특강, 마무리 특강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1, 12월 달에는 이 책으로 할 거예요. 이 책. 다른 책을 안 보고 이 책으로 보는데 이 책은 12월까지만 보고 1월 달에 가면 이제 기본서라는 게 나와요. 기본서. 그럼 책은 이제 지금 이건 뭐 두 과목이 합쳐져 있는 건데 1월 달에 가면 이제 과목마다 책이 나와요. 이만큼 두껍게 책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1순환 돌고 그리고 3, 4월 달에 기본 과정, 5, 6월 달에 심화 과정. 요건 이제 기본서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 12월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고 수업은 꼭 들어오셔야 돼요. 수업은 결석하시면 안 되고 복습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11, 12월 달에는 부담 없이 많이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제가 오늘은 요거는 꼭 알고 가세요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1, 12월 지나면 이 책은 다시 안 보고 이제 기본서가 나오는데 기본서를 1, 2월 달에 보는데 기초 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기초뿐만 아니라 웬만한 내용들을 거의 다 여기서 다뤄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 기본서가 나오면 한 60%에서 한 80% 과정을 거의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바탕으로 기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기본 과정에서 거의 이론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는 거니까 좀 지겨울 것 같죠? 지겨워요. 그죠? 지겹도록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올 것들 위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차피 객관식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러면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객관식에 들어가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고요. 9월 달은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 과정은 뭐냐면 매일 아침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거죠. 40문제 시험 보고 그리고 나중에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 과정 이렇게 해서 1년 과정이 진행이 돼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제 공부를 큰 마음 먹고 시작을 했어. 그럼 이제 뭐 필기구도 사고 책도 사고 뿌듯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무지하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여기 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촌놈 마라톤 뛰듯이 전력 질주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서서히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사실 우리 시험 과목이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뭐 간단하게 요즘에도 그런 얘기 가끔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좀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아직도 가끔 뭐 운전면허 시험인 줄 알고 오셨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뭐 일주일 공부하면 대충 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동네 가서 물어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3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앞에 년이 빠진 거예요. 몇 년 3개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 통상인을 기준으로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볼 때 최소 1년은 공부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른 시험들처럼 몇 달 공부해서 합격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동차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게 되면 불안해서 1차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지금 하시면 뭐 1차부터 2차까지 꾸준히 수업 진행에 따라서 가시면 충분히 동차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뭐 시험 과목이라든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 진도 문제도 있고 그 분위기 문제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잘 못 받아요. 오늘 첫날이니까 특별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제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민법 시간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민법에 대해서 잠깐 보죠. 민법은 총 1118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민법은 처음에 이제 민법의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어요.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개수해서 독일 민법처럼 이렇게 5가지로 형태로 나눠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인데,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 민법의 전 범위를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뭐냐면 민법의 공통적인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ax 더하기 bx는 y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민법이면 요 x가 뭐냐면 총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총칙이라는 건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에요. 공통적인 넓은 걸 다루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총칙이 이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는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재산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갖는 권리냐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물권이고,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갑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갑의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소유권은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죠. 이런 것들을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우리 또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냥 잘 안 빌려주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다 뭐 잡아요? 근저당 잡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1억짜리 저당권. 그러면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어디다가 설정하는 거냐면 요 부동산에다가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물권이에요. 물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주면 우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하냐면 채권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채권은 말 그대로 이 사람 인변에 책임할 때 책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하는 거야. 채무자에게만. 아무한테나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근데 물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소유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럼 제가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물권은 소위 절대성을 가져요. 절대성. 다른 말로 대세성이라고 해요. 대세성.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채권은 어느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 다른 말로 하면 대인성이다라고 불러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물권 채권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둘이 경합을 하면 물권이 우선할까요? 채권이 우선할까요? 누가 더 세 보여요? 물권이랑 채권 중에. 뭐 느낌을 한번 찍어보세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찍는 거예요. 물권이랑 채권이랑 누가 더 세 보여요? 절대성이고 상대성이면. 그렇죠. 얘가 더 세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거나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런 것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불러요.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돈이 필요해서 A라는 사람에게 돈 빌리고 저당을 잡혀요. 저당은 물권이라고 했죠. 이제 1억짜리 저당을 언제 잡혔냐면 4월 1일 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요. 후순위의 저당권이 6월 1일 날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갑은 X나 Y라는 게 1억 원씩 돈을 또 빌린 적이 있어요. 2월 1일, 3월 1일. 근데 이 X나 Y한테는 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우리 흔히 돈 빌려주면 차용증 쓰죠? 차용증만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물권자예요? 그냥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2월 1일, 3월 1일, A, B 이렇게 4월 1일, 6일 해서 쭉 총 4억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요. 갑이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럼 경매하면 경락대금이 예를 들어 3억 원이 나왔어요. 경매가가 3억 원. 그럼 이 3억 원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B, X, Y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갈까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돈을 빌려줬지만 배당은 누가 1순위냐면 얘가 제일 먼저 받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누가 우선하는 거냐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물권. 근데 같은 물권끼리면 어느 게 우선하겠어요? 빠른 게 우선해요. 그러니까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어서 지들끼리도 순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순위가 먼저 1억 원, 2순위로 B가 1억 원. 자, 그럼 남는 돈이 이제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럼 1억 원을 이제 어떻게 받아가느냐? 어떻게 받아갈까요? 얘가 2월 1일, 얘가 3월 1일이라고 해서 얘가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은 모두 다 평등해요. 채권자 평등주의라고 해서 얘네들은 1억 원, 1억 원이니까 1대1 얼마씩? 5천만 원씩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모두 다 평등한 거고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요 개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물권법에 가면 중요한 개념으로 볼 거예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고.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줍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요 임대인에게 당신의 물건을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임차권은 우리 민법이 정하기를 채권으로 정하고 있어요. 채권. 그러니까 물건을 막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 등기 넘어갑니다.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요 임차인한테 아저씨 그거 내 거야.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러면 을은 나가야 될까요? 더 살 수 있을까요? 얘가 지금 뭐라고요? 채권이고 얘는 소유자가 됐어요. 소유자니까 물권이죠. 그럼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게 되냐면 물권이 우선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중에 법률 격언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게 바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예외적인 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일반 원칙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게 이제 물권법이랑 채권법에서 공부할 거고요. 친족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 이혼, 입양, 약혼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게 친족법이고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되죠. 그럼 상속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 내 의사랑 상관없어요. 내가 상속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도록 법률로 정해놨어요. 현행법상은 상속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망했는데 A, B, C가 있어요. A는 아들, B는 딸, C는 배우자. 상속 비율 어떻게 될까요? 1대 1대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50% 더 가산하고요. 아들, 딸은 구별해야 하네요. 아들, 딸은 구별. 예전에는 막 구별해서 예전에는 딸은 2분의 1만 줬고요. 그 딸이 시집 가면 4분의 1만 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위헌적인 행위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1대 1대 1.5로 바꿨는데 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 일단 배우자에게 먼저 50%를 줄 거예요. 배우자에게 50% 주고 그리고 나머지 50%를 1대 1대 1.5로 하는 게 개정안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이죠. 자식놈들이 부모님 재산 형성에 뭘 기여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많아져요. 일단 배우자에게 50%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1대 1대 1.5. 이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친족 상속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범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총칙은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와요. 법률행위. 앞부분은 시험범위 아니고요. 요 법률행위 파트, 그러니까 총칙의 한 절반 정도만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권법은 거의 전범위가 시험범위예요. 그 마지막에 가면 담보물권 중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가 시험범위예요. 이 질권은 뭐냐면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의미는 아셔야 돼요. 요 질자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인질 잡는다라고 할 때 질자인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전당포 거의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술 먹다가 돈 모자라면 전당포 가가지고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 맡기고 돈 빌리죠. 그게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전당포 아저씨가 그거 처분해서 가져가는 거고 제가 돈과 이자를 갚으면서 되찾아오는 거죠. 그게 질권이에요. 근데 이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돼요. 왜 제외가 되냐면 질권은 부동산도 될까요? 동산만 될까요? 그죠. 동산이죠. 일단 우리 부동산 동산은 구별이 좀 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용어가 다 생소하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동산, 그러니까 물건은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이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를 내리는데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부동산 이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이제 정확한 법률적 얘기는 아니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요. 그럼 동산은 뭐겠어요? 부동산 이외.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동산이다. 이렇게 법률이 규정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동산은 소극적으로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산이다. 그러면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는 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출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적용이 없는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 빼고 전부고요. 채권. 채권은 다시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강론은 계약 총칙하고 계약 총론하고 강론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 계약이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은 우리 민법이 몇 가지를 정하고 있냐면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매매, 뭐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우리 시험법이냐면 세 가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요게 시험법이고요. 친족법과 상속법. 요거는 이제 합쳐서 우리가 가족법 또는 뭐 신분법 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족법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친족과 상속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는 총칙의 절반, 물권의 거의 전부, 채권의 총론과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시험범위는 민법을 전체로 볼 때 한 절반, 2분의 1 조금 안 되는 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빼고 나니까 양이 얼마 안 되죠? 절반만 보면 돼요. 절반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라는 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절반만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 시간에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법과대학에서 이제 법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목마다 학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형법은 2학기 공부해요. 1년짜리고 헌법도 2학기 공부하고 근데 법 중에서 8학기 내내 4년 내내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뭐냐면 바로 민법이에요. 민법은 계속 8학기 내내 공부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한 절반 정도 양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얼마 정도에 끝낸다는 거예요. 2년에 끝낼 거예요. 2년에. 근데 2년에 끝낼 건데 우리는 학원에서 얼마에 끝낼 거예요? 2달에 끝낼 거예요. 2달에. 그래서 아까 1, 2월, 3, 4월, 5, 6월에서 2달 간격으로 이걸 한 바퀴씩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막 겁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다 보면 입문 과정이라 하더라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게 특이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막 수업하면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 공부했는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답답해 하시고 집에 가서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모르고 답답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복습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 100페이지까지라고 하면 복습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오늘 첫 시간에 예를 들어 10페이지 나갔어요. 그러면 복습은 여기까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봤더니 모르는 말이 나와요. 모르는 말이 나온다고 여기서 멈추시거나 고민하시거나 이게 뭐지 해서 뭐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도 진도가 나가면 여기까지 복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성격상 그냥은 못 넘어가. 난 다 알고 가야 돼. 라고 하면 수업은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분은 복습을 여기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월 달 되면 다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영어는 못하는데 이게 명사는 잘하는 애들이 있고 수학 중에 집합 잘하고 민법은 103조만 잘해요. 맨날 103조 제일 첫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모르는 게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한 바퀴가 돌아가면 1순환이 되면 이제 민법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트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총칙, 물권, 채권법으로 계약법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편의상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게 뭐지 되게 궁금하고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여기서 멈추거나 막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수업을 꾸준히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는 처음에 이 책을 읽어보셔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기도 한데 보통은
처음 수업 한 번 듣고 책을 읽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내용도 잘 모르고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그 동영상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책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책은 뭐 어차피 입문 과정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이제 민법 우리 시험범위고 특별법은 나중에 이제 따로 보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세 번째는 집합건물법. 지금은 특별법 신경 안 써도 돼요. 가등기담보법, 가담법이라고 하고 부동산 실명법. 특별법 5개를 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민법이고 얘들이 특별법이에요. 그럼 민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어느 게 우선하겠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은 왜 만드냐면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면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5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반법을 수시로 개정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워졌는데 매매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법인데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특별법에도 임대차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은 일반 민법과 달리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뭘 임대차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주택. 그렇죠?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 드린 건데 우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예를 들어 주택이에요. 얘가 주택을 임대차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그러면 민법을 적용하면 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우리 주택임대차 하면 이사 들어가서 인도 받고 주민센터 가서 뭐야? 전입신고해야죠.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11월 11일 날 이사 와서 주민등록을 마쳤고요. 11월 예를 들어 12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얘가 주민등록을 11월 11일 날 마쳤으니까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다음 날 0시에 땡 하는 순간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얘는 아무리 빨라도 12일 등기해야 되니까 9시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한다고요?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여기서 나 더 살 거야, 기간 동안 살 거야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건 민법에 의해서예요? 특별법에 의해서요? 특별법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수를 보면 총칙이 보통 10문제, 물권법이 14문제, 그리고 계약법이 10문제, 그 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권법이 15개, 특별법이 5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뭐 여기 한 문제씩 이렇게 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 우리 시험 문항수는 40문항이고 한 문제당 2.5점에서 10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특별법은 일반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법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일반 민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쯤 됐으니까 우리의 이제 목표 점수. 민법은 몇 점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만점이 몇 점이에요? 80점. 근데 이제 나중에 아직 개론 수업 안 했죠. 네, 개론 수업을 해보면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 과목이랑 개론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론은 좀 이과에 가깝죠. 경제학적인 것들,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법은 그런 거 없잖아요. 계산 문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잘 맞고 자신 있는 데서 점수를 좀 더 따야죠.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3년 전 최근 것만 얘기할 거예요. 3년 전, 2년 전, 1년 전 올해 것만 2년 전, 1년 전 올해 시험 27, 8, 9예요. 27, 28, 29 민법이랑 개론이 있었는데 27회 때 민법이 어려웠어요. 개론은 쉬웠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8회 때 민법이 쉬웠고 개론이 어려웠어요. 그럼 올해 시험은 민법이 어려웠고 개론이 쉬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30회 시험은 어떨까요? 민법은 그래프상으로 쉬워지고 개론이 좀 어려워질 타이밍이에요. 물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누구 마음이에요? 출제하는 사람 마음인데 대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래요. 올해는 민법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이었고 개론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민법은 2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몰빵은 안 돼요. 난 수업 들어보니까 개론이 딱이야. 그러면 오로지 개론만 공부하면 민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락이에요, 과락. 그러니까 민법은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하고 봐도 몇 개 맞출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민법은 공부 안 하면 맞힐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자로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모르니까. 그래서 배분을 하시는데 5월 정도까지 1차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2차는 수업은 꼭 참석하시고 그러면 민법과 개론 1차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느 걸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꼭 민법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민법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과목은 개론 빼고 나머지는 다 법이잖아요. 그중에서 민법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 되면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 시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출제 문항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받고 교재는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서 보죠.